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믿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 건 아내의 빈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혼자 계시는 게 저희 마음이 불편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제 마음은 쉽사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저는 아주 늦게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어느덧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국 냄새가 매일 아침마다 퍼졌는데 이제는 전자레인지에서 데운 밥 냄새가 집안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식탁 위 의자는 2개였지만 앉는 사람은 저 하나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밥이 이렇게 맛이 없을 수도 있구나. 혼자 먹는 밥은 그 어떤 반찬이 있어도 씁쓸했습니다.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며칠째 그대로였고 혼자 먹기엔 양도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대부분 버리게 되는 음식들을 보며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아내가 즐겨 앉던 소파 한쪽은 마치 금을 그어놓은 듯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놓인 아내의 독서용 안경과 뜨개질 바늘이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이 오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예전엔 아내와 함께 보던 TV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혼자 봐도 재미없었습니다. 웃음소리도 탄식도 모두 혼자만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손주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제가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오는 길, 그 따뜻한 체온이 제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잘했죠? 그럼 우리 손자 최고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집에 오면 가방을 던져놓고 뛰어다니던 발소리,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던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꽉 채웠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이면 미리 간식을 준비해두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찾아놓곤 했습니다. 함께 앉아 과자를 먹으며 만화를 보는 시간,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 할아버지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할 때면 옆에 앉아 글씨 쓰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연필을 꾹꾹 눌러 쓰는 진지한 표정을 보면 괜히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럴 때면 저도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문제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습니다. 그 시절엔 적어도 하루가 덜 외로웠습니다. 밤에도 손주가 제 옆에 와서 TV를 보며 깔깔 웃고 저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작은 코 고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면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집에 있는 날이면 집 전체가 살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오래된 집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곁에 없었지만 그 아이의 웃음이 제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저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란 건 참 빠릅니다. 어느새 그 소중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금세 커버리더군요. 예전처럼 손을 꼭 잡을 일도 없어졌고 제가 학교 앞에 나가 기다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자동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제 모습을, 학교 방향을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하는 제 발걸음을 말입니다. 어느 날 습관처럼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죠.
다른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손주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예전 같으면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왔을 텐데 이제는 천천히 마지못해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혼자 다닐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순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많이 컸구나. 하지만 마음속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 이 아이도 더 이상 할아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게 부끄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딸네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전처럼 신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보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기 바빴습니다. 손주는 딸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와서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며 그림을 보여주거나 숙제를 같이 하자고 졸랐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가끔 방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거나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제가 물어봐도 그냥요. 네, 좋았어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 급식 이야기까지 쏟아놓던 아이가 이제는 대화가 금세 끝나버렸습니다. 간식을 가져다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받기만 할 뿐 함께 먹자고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학원에 가거나 친구들과 놀기 바쁜 나이가 되었고 제가 와도 잠깐 인사만 하고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이가 커서 그래요? 이제 자기 세계가 생긴 거죠?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자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 없어졌구나. 집에 도착하면 더욱 적막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와 함께 보낸 시간들로 하루가 채워졌는데 이제는 그 시간들이 모두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의 시간들이 마치 멈춰버린 시계 바늘처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벽을 타고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날이면 괜히 TV를 틀어놓곤 했습니다.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저녁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돌보기로 바빴던 오후가 이제는 텅 빈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이 유난히 싱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이야기를 하며 딸과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손주 사진들을 보면 더욱 그 시절이 그리워졌습니다. 유치원 때 그린 그림,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상장 받고 환하게 웃던 모습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손주까지 다 커버려서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아내 사진 앞에서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손주까지 다 커버려서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손주의 성장을 기뻐해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쓸쓸한 걸까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걱정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오면 늘 제 모습을 살피며 말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거기 계시면 안전하잖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늦게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도 항상 제 안부부터 묻는 딸을 보면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아직 괜찮다.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말입니다. 며칠 전에는 화장실에서 넘어질 뻔했고 가끔 혈압약을 깜빡하고 안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지요. 실제로 지난번에는 밤중에 갑자기 어지러워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딸은 새벽에 달려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다행히 큰 일은 아니었지만 딸의 얼굴에서 걱정과 피로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딸이 저를 위해 등급 신청을 해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등급 외 판정이었습니다.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죠. 공식적으로는 괜찮다고 판정받았지만 막상 혼자 있으면 불안한 건 여전했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해 요양원 입소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집에서 도움을 받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설득하려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본 요양원 정보를 보여주며 시설도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운동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도 할 수 있다며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그림이 스쳤습니다. 요양원, 그곳은 차갑고 획일적인 생활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불이 꺼지고 하루가 똑같이 반복되는 곳. 예전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내가 아닌 것 같더라. 그냥 침대 번호로만 불리더라고. 마치 제가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의 숫자가 되는 듯한 느낌 말입니다. 그냥 침대 번호로만 불리는 것,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직은 나는 사람 냄새 나는 데서 살고 싶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딸의 속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저까지 신경 써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가끔 딸의 지친 얼굴을 보면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표정에서는 피로가 역력히 보였거든요. 저도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딸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을 권하는 것도 저를 귀찮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 안전을 걱정해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에게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저도 안전하게 살고 싶지만 요양원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들곤 했습니다. 요양원 말고 다른 선택지는 정말 없는 걸까요? 혼자 살기에는 불안하고 딸에게 의존하기에는 미안하고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고 이런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가끔은 밖으로 나가 걸으며 다른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은 다들 어떻게 하고 있을까? 모두 요양원으로 가는 게 정답일까? 정말 다른 길은 없는 걸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언젠가는
해답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에서 들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오전 체조 시간에 참여했는데 함께 체조를 하던 한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복지, 주택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은 손짓을 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고작 10만 원. 방마다 안전손잡이, 비상벨이 설치돼 있고 이웃끼리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순간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요양원 말고도 이런 데가 있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동안 요양원 아니면 혼자 사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길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곳은 요양원처럼 관리받는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는 거지요. 자유롭게 생활하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래요. 옆에 있던 복지관 직원도 말을 보탰습니다. 네, 맞습니다. LH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이에요.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크지 않고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지내는 건가요? 혼자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건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자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되 공동 프로그램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 완전히 혼자가 아니면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습니까?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르신도 충분히 자격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다니,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니, 그것도 경제적 부담 없이 말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LH 지사에 가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체조가 끝나고 나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고령자복지주택택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월세 10만 원이면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하고 보증금도 그럭저럭 마련할 수 있겠는데, 평소 같으면 복지관에서 집까지 가는 길이 무겁고 적적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혹시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너무 좋은 얘기라서 뭔가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자격이 될까? 의구심과 기대감이 교차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밤에 아내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혹시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걸까요? 그날 밤은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LH 지사에 가서 문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LH 지사를 찾았습니다.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로비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있고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계셨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접수창구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번호표가 꽤 뒤쪽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온 건 아닐까? 내가 이런 곳을 신청할 자격이 있을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복잡한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온 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를 못 챙겨온 건 아닐까?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앞번호가 불렸을 때 그분이 상담을 받는 모습을 멀리서 훔쳐봤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제 차례가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드디어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 차례가 오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복지 주택택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자격이 될까요? 직원은 차분히 제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켜더니 이것저것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이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세면 충분히 자격이 되십니다. 소득 요건도 맞으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하면서도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하단 말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런 주택이 바로 아버님 같은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짧은 대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나는 안 되겠지라며 스스로를 포기해왔습니다.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않고 이미 닫혀 있을 거라 단정해버린 겁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직원은 더욱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다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보통 몇 달 정도는 기다려야 합니다. 몇 달이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뭔가요? 제가 적극적으로 물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생각보다 많았지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서 가져오면 될까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준비하셔서 언제든 오세요. 그 한마디는 오래된 제 마음속 돌덩이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LH 지사를 나서는 발걸음은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손에 든 안내 책자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내 공간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아, 아빠가 오늘 좋은 곳을 알아봤다. 목소리에 활기가 돌아온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가벼움은 곧 무거운 기다림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분명 말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몇 달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몇 달이라는 말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기다림이 시작되니 하루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하루 일과에는 우편함 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편함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을 가지러 갈 때, 저녁에 산책을 다녀올 때, 심지어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으로 나갈 때도 꼭
우편함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소식이 올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짧은 종이 한 장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켠은 서늘했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섞였습니다. 아침에는 오늘은 꼭 올 거야 하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우편함이 텅 비어 있으면 또 실망하고 저녁이 되면 내일은 올 거야 하며 다시 희망을 품곤 했습니다. 복지관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집에 두고 온 우편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나간 사이에 편지가 왔을까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체부가 보이면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으로 오는 건 아닐까 멀리서 따라가며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딸에게도 말했습니다. 요즘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한 거 기다리고 있어. 소식 오면 알려줄게. 딸은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꼭 올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연락이 올까? 혹시 제가 뭔가 빠뜨린 건 아닐까?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다시 LH 지사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 보일까봐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벽에 걸린 아내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한테도 다시 기회가 오는 걸까? 당신이 곁에 없어도 나 아직 혼자가 아닌 걸까?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따뜻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사진 속에서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런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라도 들어있으면 순간 가슴이 뛰었다가 복지주택과 관련 없는 걸 확인하고는 또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몇 주째 계속되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기다리는 일은 젊을 때와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기회마저 놓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기다림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작은 방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는 모습. 그 그림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아무리 기다림이 길어져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편함을 열어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제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곤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몇 달째 매일 들여다보던 우편함 속에 한 장의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입주 확정. 짧은 단어 2글자가 내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 맞는지, 정말 제가 선정된 게 맞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됐어. 복지주택 됐어.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축하해요, 아버지. 정말 잘 됐네요. 입주날까지 준비할 것들이 많았지만 모든 게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입주하는 날 처음 배정받은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설치된 화장실, 넓은 복도, 비상벨. 나이든 제 몸을 배려해준 작은 장치 하나하나가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다른 집 창문들도 하나둘 열려 있고 어르신들이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을 울린 건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아버님, 새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옆집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건너편 할아버지도 손을 흔들어 주시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환한 미소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낯설었던 공간이 그 한마디에 금세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날 밤 새로운 집에서 맞이한 정적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이웃들과 함께 마당에 나가 체조를 했습니다. 관리사분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함께 팔다리를 뻗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땀을 닦는 모습 속에서 잊고 있던 활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나갈 엄두도 못 냈던 아침 운동이 이제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인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공동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라면으로 때우던 식사가 따뜻한 국과 나물, 그리고 누군가의 정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는 삶의 무게도 가벼운 농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혼자 먹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홀에 모여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보며 서로 감상을 나누곤 했습니다.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건 사람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감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가끔은 노래 자랑도 했습니다. 부끄러워하다가도 결국 마이크를 잡고 옛날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박수 소리와 환호성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텃밭에선 토마토를 따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채소를 키우는 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정말 잘 익었네요. 같이 나눠 먹어요. 땀에 젖은 손으로 건네받은 빨간 토마토 한 입, 그 싱그러움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이웃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긴 돌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긴 삶이 있구나.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었을 자유로움과 혼자 살 때는 누릴 수 없었던 따뜻함이 이곳에는 함께 있었습니다. 밤이면 제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내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찾았어요. 우리가 꿈꿔왔던 그런 곳을 말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쓸쓸히 늙어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웃들과 나누는 인사, 함께 먹는 따뜻한 식사, 텃밭에서 함께 기르는 채소들, 저녁 영화를 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제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매일이 기대되는 새로운 하루입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손주도 가끔 놀러와서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 보여요. 하며 신기하게 둘러보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요양원이 아닌 곳에서 제 자유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10만 원. 그 작은 비용으로 저는 다시 삶의 온기를 찾았습니다. 밤이면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꿔왔던 그런 노년을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고 따뜻하고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곳에서요. 때로는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지으며 잘했어요, 당신. 하고 대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 딸아들 걱정시키기 싫어서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 요양원은 가기 싫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지가 있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문을 두드려 보세요. 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저처럼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용기 내어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말고도 우리가 살아갈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웃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따뜻한 햇살과 함께,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겉보기엔 든든해 보이는 노후.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 한 통의 전화,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바꿔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정답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보셔야 보이는 5개의 문을 준비했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나도 저럴 수 있겠네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당신은 몇 번째 문에서 멈추게 될까요? 김 씨 부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내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워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딸은 결혼해서 손주까지 선물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평생 큰 병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으니 앞으로는 연금으로 조용히 살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늘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압약 하나 정도만 먹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습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병원 응급실로 급히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바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곧바로 응급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멀리 있어서 당장 올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이 일부를 커버해줬지만 비급여 항목이 끝도 없이 청구됐습니다. 스텐트 재료비가 제일 컸습니다. 집중 치료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비용 설명을 들었을 때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가는 거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서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습니다. 퇴원할 때까지만 해도 큰 고비는 넘었다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출은 계속됐습니다. 퇴원 후 이어진 재활치료비까지 정기검진비, 재활치료비, 약값, 매달 나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3개월마다 받는 정밀검사 비용도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비만으로도 그 절반 이상이 나가게 됐습니다.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버티나요?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온 부부에게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었습니다. 연금으로 평온하게 살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생활비가 2배로 늘어난 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 겪었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이런 일이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는 전체 소비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은퇴 생활비 100만 원을 쓴다면 그중 20만 원이 병원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평상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보험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커버해주지 않습니다. 김 씨 부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살아났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가 또 다른 짐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 즐기려 했던 평온한 일상은 사라지고 병원비를 갚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정말 몰랐어요. 아프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후회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모두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험, 장기요양제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입니다. 지금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씨 부부처럼 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아픈 다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돈이 아니라 준비가 진짜 자산입니다. 의료비로 고생하는 건 김 씨 부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이 은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끝없는 자녀 지원의 덫이었습니다. 김경수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자식만 잘 키우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60대 부부. 이제 좀 쉬자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자녀 문제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경수 씨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둘 다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때 경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퇴직금의 절반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아들은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돌려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몇 달 후에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예식장 예약금부터 시작해서 신혼집 마련, 혼수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경수 씨는 속으로 걱정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벌써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부모된 돌이잖아요. 결국 딸의 결혼 비용으로 또다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다니던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말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미 퇴직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남은 돈 중에서 사업 자금을 지원해줬습니다. 가게 임대료부터 인테리어 비용, 초기 운영 자금까지 모든 걸 부담했습니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좋은 거 아니냐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 부모의 30% 이상이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자녀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쓰고 나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이 결국 또 다른 부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경수 씨 부부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고 남은 건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120만 원. 부부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는 스스로의 노후를 포기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자식들도 각자 바빴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종종 후회했습니다. 자식을 돕는 건 좋지만 한계를 두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자녀에게 다 써버리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이나 사업 자금 지원 때문에 노후 준비를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위해서 한 일인데 왜 후회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정작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를 돕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계선을 두지 않은 지원입니다.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현명한 부모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자녀 지원에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자신들의 노후도 함께 준비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자식들도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야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녀도 부모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 지원 예산을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의 노후 준비가 왜 중요한지 함께 이해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희생이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민호 씨 62세. 평생을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형, 갭 투자해.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니까.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부동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히 서울 근교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성공 사례들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 아닌가요? 결국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아파트 2채를 전세 끼고 사기로 했습니다. 갭 투자라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4억 원짜리였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끼고 1억 원만 투자하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도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 중 대부분을 두 아파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몇 년만 버티면 집값이 크게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민호 씨는 매일 부동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집값 동향을 살펴보며 언제 팔 타이밍을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됐고 금리도 점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세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세입자들도 이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세입자가 먼저 나갔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을 돌려줘야 했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공실이 이어졌습니다. 민호 씨는 급하게 전세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줬습니다. 이자 부담이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와 함께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수할 때보다 시세가 낮아져서 팔려고 해도 손해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목소리에는 불안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금액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은퇴자들의 갭 투자 피해는 전체 피해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민호 씨 같은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민호 씨는 큰 손실을 감수하고 두 아파트를 모두 팔아야 했습니다. 매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대출 상환을 하고 나니 퇴직금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씨 부부는 결국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 그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후회에도 이미 늦었지만 깨달음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갭 투자로 큰 손실을 본 은퇴자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전세시장 급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했으면 다시 벌 수라도 있는데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니 정말 막막해요. 은퇴 후 투자 실패의 무게감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만 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보의 편향성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노후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현명한 은퇴자들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안전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기성 투자는 피합니다. 잃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자금은 수익률보다 안전성이 중요해요. 노후 자금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민호 씨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다들 한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로 투기성 투자에 들어가선 안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익입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노후에는 안전이 답입니다.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을 잃는 것도 무섭지만 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 황혼 이혼이 가져온 경제적 충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68세.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긴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성격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 젊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예전에는 남 얘기 같았지만 지금은 흔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술을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음식 투정, 청소 문제, 용돈 문제, 모든 게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식들도 양쪽 편을 들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참고 사세요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들의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했는데 결국 남은 건 빈 지갑뿐이구나. 결국 황혼 이혼을 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위자료 대신 살던 아파트를 반으로 나눠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4억 원이었으니 각자 2억 원씩 갖는 조건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절반의 금액을 가져갔고 순자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전세를 얻었습니다. 겉보기엔 공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생활비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혼 전에는 두 사람의 국민연금 합산이 매달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활비로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절약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순자 씨에게 들어오는 건 혼자 받을 수 있는 95만 원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은 더 이상 가게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고정 지출을 계산해 보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전세 관리비 30만 원, 생활비 60만 원, 의료비, 통신비 등을 합치면 12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연금 95만 원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세를 줄여서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액으로 생긴 돈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요. 돌아온 건 미안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활도 벅찬 상황에서 매달 엄마를 도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후회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황혼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의 35%에 달합니다. 10건 중 3건 이상이 황혼 이혼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7%, 남성의 36%보다 훨씬 높습니다. 즉,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훨씬 더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순자 씨 같은 경우가 결코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달 25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갑자기 급하게 큰 돈이 나간다면 전세 차액으로 생긴 돈도 몇 년 후에는 바닥날 게 뻔했습니다.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도 문제가 됐습니다. 혼자 살면서 스트레스가 늘어나니 병원에 갈 일이 많아졌습니다.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몇 년 못 버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68세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황혼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더 심각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자유만 생각했는데 경제적 현실은 생각 못했어요. 감정적 결정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을 때 이혼했으면 다시 일이라도 할 텐데 이 나이에는 그것도 어려워요. 나이의 제약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등을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준비 없는 이혼은 위험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이혼 전에 경제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재산 분할 후 생활비가 충분한지, 혼자서도 생활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 재정 상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순자 씨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혼 자체는 후회 안 하지만 경제적 준비를 못한 게 아쉬워요. 현실적 준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보다 더 무서운 건 이혼 이후의 경제 문제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생활 설계는 필요합니다. 사랑의 끝은 자유일 수 있지만 준비 없는 이혼의 끝은 빈곤일 수 있습니다. 최영수 씨 70세, 연금 110만 원으로 살며 아내와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나만은 안 당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평범한 노후를 보내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전화를 받았을 뿐입니다. 오후 2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영수 씨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제가 사고를 냈어요. 정말 급해요.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해요. 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냈다니. 평소 조심스럽게 운전하던 아들이었는데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냉정하게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고 묻자 1,000만 원만 바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자리에서 은행에 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 중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보석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00만 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 잘 속을까요? 긴급성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말에 판단이 마비됩니다. 권위 남용도 큰 이유입니다. 검찰, 경찰을 사칭해서 법적 문제라고 하면 겁부터 먹게 됩니다. 기술적 속임수도 교묘합니다. 발신 번호를 실제 은행이나 관공서 번호처럼 조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심리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자식, 손주 걱정하는 마음이나 생활 불안 심리를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당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순간 당황하면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수법이었습니다. 정부 긴급 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영수 씨는 혹시 지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영수 씨는 의심 없이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결국 범인들은 영수 씨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고 신용카드까지 발급해 사용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서야 또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네요. 70년을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8천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세대가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수 씨 같은 피해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녀 사고 위장형이 가장 많습니다. 아들이 사고 났다. 합의금 급하다는 식입니다. 정부 지원 사칭형도 늘고 있습니다. 긴급대출, 지원금 받으려면 본인 인증 필요라고 합니다. 검찰, 경찰 사칭형은 가장 교묘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 안전계좌로 옮겨라고 협박합니다. 최근에는 택배비 정산이나 건강보험 환급금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영수 씨는 몇 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의 당황함이 평생의 후회가 됐어요. 냉정함을 잃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를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다행히 의심했어요. 하지만 의심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목소리와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속임수도 정교해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니까 겁부터 났어요. 죄짓지 않고 살았는데도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한 수법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주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가 부족합니다. 새로운 사기 수법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둘째,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조작이나 메시지 조작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족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자식, 손주 이야기가 나오면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넷째, 예의를 중시합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다가 말려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성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낯선 전화가 왔을 때는 5분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세요. 급하다고 재촉하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 관련 내용이라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전화를 끊고 해당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세요.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은행, 카드회사, 정부기관에서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우면 11이나 182에 신고하세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 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수 씨는 결국 경찰서에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뒤늦은 후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노후 자산은 내 경계심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낯선 전화, 급한 송금 요청은 반드시 5분만 멈추고 확인하세요. 노후 파산, 남이 막아주지 않습니다. 의심과 확인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를 무너뜨리는 5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의료비 폭탄. 건강할 때 미리 보험을 준비하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끝없는 자녀 지원의 덕. 자녀를 돕되 반드시 한계선을 정하고 부모 자신의 노후도 지켜야 합니다. 셋째, 위험한 부동산 갭 투자 실패. 노후 자금은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투기성 투자는 피해야 합니다. 넷째, 예상 못한 황혼 이혼과 생활비 재앙. 관계 정리 전에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혼자서도 생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고 급한 요청에는 반드시 5분 멈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준비 없는 노후는 누구에게나 위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셨나요? 노후 파산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보험은 충분한지, 자녀 지원의 한계선은 있는지, 투자는 안전한지, 관계는 건강한지, 사기 예방 습관은 있는지 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